오늘은 좀 색다른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공인노무사를 모시고 특강 겸 간담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폼에서 참 익숙하지 않고 우리 노무사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다 익숙하지 않은 포맷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그 개척 정신으로 한번 공인노무사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또 선배들과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접촉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김용인 노무사하고 좀 이따가 또 보게 될 박실로 노무사하고 이 두 노무사는 각각 그 활동해온 영역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실로 노무사는 개업해 있는 공인노무사에 하는 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용인 노무사는 회사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인노무사에 관심은 있지만 꼭 공인노무사 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법대 학생들은 대개 이제 관리 파트, 인사, 노무, 총무 파트에서 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법률 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그런 유사한 업무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노무사 지망 학생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회사에 취업할 학생 또 공무원 생활을 할 학생한테 두루두루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내용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예,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실로 노무사입니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짧게 PPT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약간 내용은 좀 부실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 최대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007년도 12월 달에 합격해가지고 바로 수습을 한 6개월 정도 거치고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개업한 지 13년이 되었는데요. 그간의 일들을 제 프로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1학번이고요. 우리 조대 법대에서 편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동아리에서는 검도부를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학 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우리 최영욱 교수님 만나가지고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인노무사 시험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복학하고 바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학 중에 운 좋게 1차 합격하고 졸업 전에 2차 합격하고 개업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9년 졸업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개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박실로 노무사 사무소로 2008년 7월 1일 개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학연, 지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용기를 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후배님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사람 남을 수 없을 것 같고 광주에서는 그래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광주에서 해보겠다. 그리고 강의 중에 가끔 나올 겁니다. 제가 사투리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사투리 마음대로 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진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광주에서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개업 초기에는 한 달에 수입이 0원일 때도 있고요.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마이너스로만 가다가 이제 지금 벌써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임 노무사였는데
지금은 13년차 노무사이고 광주 지역 한 7, 80명, 광주 전남까지 해가지고 7, 80명의 노무사 중에 지금 현재는 제가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 전남북 제주 지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광주 저희 지회 노무사들 회에서 가장 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무사가 안 되었으면 이런 프로필을 제가 과연 이력을 가졌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제가 노무사가 돼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이력을 여러분 후배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주 수입은 기업체 자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한 곳, 두 곳 연락이 와가지고 30곳, 한 3년 되니까 30곳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207군데입니다. 오늘 세보고 왔는데 207군데의 기업체 자문 노무사로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우리 법대 공사학번이더라고요. 사건으로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저에게 선배님 저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공사학번이었고 그 당시에 저하고 교류가 좀 있었던 후배가 큰 기업체 직원 한 150명 넘는 곳의 인사관리자로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도 하고 저도 법대 이야기도 하고 꽤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계약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공인노무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인터넷에 치면 이런 좋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의 공인노무사는 노, 사, 정, 가운데, 제 마크가 이제 노무사 마크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잘 조율한다, 조종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저는 가장 좋은 노무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 업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그 다음에 부당한 차별, 이런 부분들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구제를 해주고 있고요. 대리인으로서. 그 다음에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부당해고 사건에서의 우리는 정당한 해고를 했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우리는 산업안전을 다 정확히 지켰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우리는 법규대로 모든 것을 순수했고 계약을 이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을 했다. 이 부분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와 사 중간에서 서로 자기 의뢰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를 하면서 권리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끔 저희 노무사들은 노동부에서 나온 영역을 합니다. 뭐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부를 대행을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 사, 정 가운데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변호사와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주로 법률 관계에서 의뢰인들의 권리 의무, 그다음에 법률 쟁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들은 노동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회사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경영, 회계, 그다음에 인간적인 관계까지 다 아우르면서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역할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개업 노무사로서의 13년을 말씀드리는 거라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점, 단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조금 구속받는 걸 싫어하고 약간 좀 자유롭습니다. 누가 저에게 뭔가를 강요를 하고 시키면 그것을 약간 하기 싫어하는, 과거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처럼 그런 약간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업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은 자유롭다. 사장님이 제 위에는 없잖아요. 제 위에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을 제가 구상한 대로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아마 13년 전에 개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 누가 저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초창기에 고정 월급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무사라는 직업은 개업을 해버리면 자기가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의뢰인이 저를 믿고 맡겨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일들을. 근데 과연 13년 전에 저희가 그 나이에 27, 28? 그 나이에 개업을 했는데 노무사 명함을 한 장 들고 저한테 일을 맡기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3년, 12년 전에 버스에다 광고를 내본 적도 있고요. 제 이름을 알려보려고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광주에서 유명한 일간지 일면에도 광고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저를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거죠. 큰 비용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몇 달이 지나니까 한 건의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뿌듯했고 그것을 첫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큰 사무실이 개소를 한다. 아니면 노무사들이 대거 합격을 해가지고 광주로 많이 진출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들이 로스쿨 졸업을 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그 변호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노동사건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런 식의 그 외부 환경에 굉장히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노동청에 변호사들을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변호사님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민감하다라는 단점을 제가 여기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기업 자문과 노동 관련 사건입니다. 기업 자문은 매월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무사 기장,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세무사 기장하고 똑같습니다. 매월 그 회사의 그 입사, 퇴사 관리를 하고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근무를 하면 급여대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부터 퇴사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저희가 아웃소싱 한다는 개념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문을 해준다. 이게 저의 고정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업무 중에 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 건들을 근로자나 사용자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그걸 해결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봉은 제가 물음표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가장 이제 후배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노무사로서의 제 입장에서의 연봉하고 다른 노무사들과의 관계에서의 연봉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 초창기에 아까 영혼이 했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문 자격증은 우리말로 케바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명함을 뿌렸는지, 자신이 얼마나 평소 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나에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연봉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네이버에나 이런데 뭐 전문직의 연봉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강의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노무사의 가장 핵심은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까? 아무도 제 이름 박실로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릴까? 무슨 뭐 다른 영업하시는 분처럼 명함을 들고 여기 인사를 드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 자격사인데 좀 품위를 지키면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알릴까라고 생각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후배님들이라든가 신입 노무사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업 노무사의 모든 활동은 영업이다. 우리 교수님을 뵈러 오는 것도 영업이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영업입니다. 그 다음에 후배님들과의 만남도 영업입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만났던 후배님들, 제가 특강을 했었을 때 만났던 후배가 가끔은 어떤 인사관리자가 돼서 저하고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가족이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해고, 임금체불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선배님이 굉장히 신뢰감이 갔다. 그러면 선배님 그때 제가 특강을 들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업노무사의 모든 활동은 영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모임이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뭐 로타리, 라이언스, JC 등 외부 활동이 정말 많고요. 거기에서 뭐 가서 노무사다 이러면 바로 사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구성원 중에 회원일 수도 있고요. 좀 회원으로서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집행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활동을 수년간 쌓아가야지 이 사람이 노무사구나. 이런 일은 이 사람에게 맡겨야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회비를 냈고 술 잘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뭐 일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모임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또 특출나게 성실하다거나 책임감 있다거나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게 나의 결국 수입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외부 활동, 뭐 비슷한 내용인데 강사로서 외부 활동할 수도 있고요. 어디 제가 아까 프로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권익보호관 아니면 자문위원 이런 것으로 외부 활동을 하면 또 그것을 보고 다른 일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활동을 하시면 그게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SNS,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그런 부분도 초창기에 반짝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누군가는 보고 또 그게 저의 수입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활동을 하면 좀 잘렸네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영업을 하시면 뭐 아까 말한 이 연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음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배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글씨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노무사가 돼가지고 가장 많은 생각이 변화된 게 사람은 똑같은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체를 자문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입사원까지 다 보게 되는데 저는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를 합격해가지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후배님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토익 학교하고 점수 따고 회사 기업체에 입사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 적성이 안 맞으면 또 금방 떠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일을 또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자신의 좀 주특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평생 직업, 직장 이런 것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100세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이신데 나오셔가지고 30대 때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40대 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임을 하면서 선배님들을 뵈보니까 40대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나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아예 평생 직업으로 가버리신 분도 있어요. 전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기농을 해가지고 버섯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40대 때까지 농사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학교를 다니고 버섯을 길러보고 판로를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선배님들이 했던 과거에 뭐 저희 법대를 예를 들자면 뭐 변호사 시험 아니면 공무원 준비 그것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싶은 걸 해야 오래 하지 하기 싫은 것을 그냥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것을 취득을 하면 금방 실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할 일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봐라. 저 같으면 저는 약간 구속되기 싫어하고 룰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니까 개업노무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 평생 직업, 돈을 언제까지 벌어야 될지 저는 아이를 조금 평균적으로 낳은 입장인데요. 저희 선배님들 보시면 이제 50대가 되셨는데 애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고 계세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겠습니까? 앞으로 60세가 넘으셔도 돈을 벌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거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여행업. 그 다음에, 너무나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거래처 중에 아동병원. 이런 데가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잘 씻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프질 않습니다. 아동병원의 매출액이 70%가 줄었습니다. 아동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안정적인 직장이었던 소득원이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인공지능 시대. 저희 노무사 직업은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종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묘한 감정을 건드려야 되고요.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고 숫자를 하고 판례를 집어넣는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노무사는 인공지능 시대,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직업을 가질 내용 중에 인터넷과 빅데이터,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빙을 하는 직업들이 바뀌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운터에서 음식을 주문을 받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 요새는 키오스크로 이렇게 다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사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박실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광주 전남에서 박실로를 입력을 한다거나 들었을 때 일 잘하는 노무사로서 기억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된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알파고가 아니라 박실로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저를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본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서도 이 사람만은 기억할 수 있게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제가 영상을 강의하는 것은 또 처음이라 원래 오프라인에서 기업체에서 막 100명 앞에 나와도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한 10년 만에 떤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하죠?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냥 노무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까 7분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 내가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 공인노무사들의 진로가 이를테면 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 우리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그 노무사들을 쭉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파트가 뭔지 한번 지금 마이크 잡으신 김에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최영욱 교수님 질문이 저희 동문 중에 노무사 중에 각종 분야에 진출한 사람들의 한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이셨고요. 제가 초창기 그 멤버입니다. 과거에 저희 대선배님들 2분 정도 계시는데 그 밑에는 이제 저희 노무사가 거의 조대에서는 초창기 멤버입니다. 왜냐면 저 때 겨우 장학금이 생겼었지 않습니까? 기억하기로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황금추도 못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황금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멤버들로 보고 후배들까지 이야기 드리면 저는 개업을 했고요. 개업을 해가지고 13년 동안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이제 강의를 하실 김용인 노무사님께서는 기업체를 들어가셔가지고 대기업,
금호타이어나 3M이나 그다음 포스코 여기에서 인사관리자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노무사님은 저 같은 개업 노무사 밑에 소속돼 가지고 법인 취업 노무사라고 합니다. 취업 노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취업 노무사는 약간 틀립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하지만 제가 직원을 채용하고 그 사람이 노무사라면 그 사람이 바로 취업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건을 따온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오면 그분들이 이제 제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통상적인 후배들이 진로를 가는 방향입니다. 취업 노무사에서 실무를 배우고 개업을 할 것인지 기업체로 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순서고요. 그 다음에 후배 중에 저 친구처럼 키 큰 이제 후배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 순서를 다 밟았습니다. 취업을 했다가 취업 노무사로서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일을 배워가지고 개업도 한번 했었고요. 근데 개업했는데 그게 자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지금 우정국에 우체국이라고 표현하면 더 편하겠네요. 거기에 지금 공채로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소속된 노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준철 노무사 업무를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뭐 특정 노무사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보면은 뭐 제주도도 가고 네. 한강 지역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 또 해주시면. 교수님께서 저희 동문 중에 그 전준철 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케이스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아마 후배님들한테 언급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준철 노무사님은 저하고 뭐 나이는 비슷한데 이제 저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합격했습니다. 근데 워낙 평소에 하는 것들이 활발하고 영업이 굉장히 잘할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합격을 하니까 확실하게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서울에서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기업체를 자문을 하고 있고요. 탄광에 가가지고 진폐 관련된 산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산, 뭐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혼자서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지금 기업체 자문만 해서도 수백 군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분야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노무사들은 보통은 특정한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 전철 노무사는 다 그것을 쉬는 상황도 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도 하고 있고요. 부당해고, 산재, 기업자문, 임금체불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는 저는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노무사지만 서울에서 하고 있는 노무사님들은 더 활동 영역이 큰 것 같아요. 우리 노무사의 80% 이상인 90% 정도가 서울에 포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노무사로서 뭐 우리 조대 출신이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전국에서 잘 나간 노무사들 중에 광주 지역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대, 전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꼭 노무사가 합격을 해버리면 공부를 잘했다는 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자기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생활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 그다음 신뢰를 얻는 사람 이분들이 광주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남 출신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 학생들 어떻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자료를 해보게. 네.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후배님께서 뭐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우리 노무사님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근로자를 도와줬는데 우리 노무사님 했을 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으로서 권리구제를 뭐 억울한 것을 당한 것을 같이 상담을 하고 싸워주는 과정에서 꼭 결과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기도록 같은 편이 돼가지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분이 제 진심을 알아주시면 우리 노무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가 저는 가장 좋고 제 생각에 약자를 도와준다라는 거, 뭐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거 우리 법대의 뭐 기본적인 모든 학생들이 갖고 계신 생각일 텐데 저는 그것을 이 분야에서 노동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이 노무사로서 직업이 가장 좋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실 때 노무사분들도 이제 그 안에 일들 중에서 특정 영역을 더 이제 전문화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좀 더 전문화하셨고 또 노무사님 보시기에 향후에 노무사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 전문성을 더 기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질문 내용은 제 이제 노무사업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 가장 이제 제 전공을 이제 물어봐 주신 것 같고 앞으로의 가장 이제 제가 예상하는 좋은 업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의지를 제가 축약을 하면요. 저는 광주 전남에서 딱 하나 제일 이름 걸고 내밀 수 있는 것은 병원 전문 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 자신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자면 병원 노무관리 전문 박실로 노무사 이렇게 저는 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노무사님들이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병원의 용어를 이해를 하고 병원의 인사노무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미 다 확실하게 마스터했고 제가 광주 쪽에 병원들 50% 이상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 저는 30분 안에 그 병원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는 확실하게 제 주 전공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측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기업 컨설팅이 좀 좋은 영역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무관리 진단이라는 업역이 확실하게 저희 업무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도 노무사법에 노무관리 진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그냥 용어로서 남아있는 조문이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업역으로 지금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배님들이 노무사가 되었을 때는 그 노무관리 진단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장은요, 노무사로서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못 받은 근로자가 임금 못 받으면 임금체불 사건, 부당해고 사건. 근데 좀 업력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노조 사건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신인 노무사한테는 안 맡겨줍니다. 절대로. 다수의 노조와 힘 있는 노조와 그 다음에 또 노조가 있을 만큼의 규모가 있는 큰 회사에서 신인 노무사한테 일을 안 맡깁니다. 그것은 조금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진로를 개척해 나가시고요. 그 분야도 한 축입니다. 우리 김용희 노무사님 정도는 되어야 그 정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또 뭐 있으실까요? 저는 그 영업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개원 노무사가 아니고 그 채용 노무사로서도 영업력이 중요한지. 일단 영업력은 모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알아서 들어오는 맛집이 아니고서 맛집도 뭐 블로그를 하잖아요. 방송도 나가고 모든 활동에서 영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노무사 입장에서 본다면 저처럼 개업 노무사는 대표로서 당연히 우리 사업장에 취업 노무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도 취업 노무사도 앞으로 개업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 자격사가 직원으로서 계속 소속돼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3년, 5년 됐는데 제가 그분의 연봉을 맞춰주면서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평소에 영업을 안 하고 대표 노무사한테만 의지를 한다. 그러면 5년 뒤에 자신은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는 그 취업 노무사로 있을 당시에도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모임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런 외부 활동도 하시면서 본인의 명함을 뿌리고 거기에서 신뢰감을 얻고 성실하다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성도 인정받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꼭 뭐 수리를 하는 영업이 아니고요. 외부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씩 본인의 이름을 알려가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일단 네, 안녕하세요. 저 김용희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대학 입학을 99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21년 정도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99년도에 입학을 해서 2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지나왔던 그 과거의 2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여서 굉장히 저도 긴장이 되고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하나씩 지나왔던 시간들을 좀 다시 좀 되새기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무사이기 때문에 이 노무사라는 업무가 어떤 거냐, 앞서 이제 박실로 노무사님께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언급을 하고, 제가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해왔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인 노무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무사법에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관계 업무의 이제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 또는 이제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그리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사업 또는 이제 사업장에서 어떤 그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이제 쌍방의 의뢰에 의해서 이제 사업, 인사 노무 관리 아니면 노사 관계 등에 관한 어떤 분석이나 진단,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부당해고와 관련된 어떤 노동위원회 업무들, 그리고 산업재해 관련된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교육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을 설계한다든지 인사제도를 설계하는 이런 기업을 갖다가 자문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조합 관련해가지고 단체 교섭이라든지 노동조합 설립, 기타 이제 단체 협약에 대한 해석, 조정 등에 관한 이런 업무들을 주로 일단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이제 2007년도죠. 2007년도에 노무사 합격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를 했던 당시 11년도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복수노조가 허용됐던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전임자라고 얘기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갖다가 금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통과됐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이런 상황이어서, 당시 이제 사실 저도 노조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사실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라고 하면 굉장히 피상적으로서 특정 어떤 근로자의 권익을 갖다가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든지, 하지만 이론적으로 좀 피상적인 생각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방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갈등, 조정의 내용을 살펴놓고 보면 사용자는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권리와 권리가 이제 충돌되는 그 지점에서 사실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양 당사자가 어떻게 이해가 상충하지 않는 방안으로 답안을 찾아 나갈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 스스로에서는 많은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노무사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업무를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그런 정립했던 시간이 과거 한 10년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런 개업노무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개업노무사들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체의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 업무 관련해가지고 해안이라든지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취업노무사는 말 그대로 특정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안을 해결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 기업노무사, 그러니까 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어쨌든 인사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목표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게끔 만들어 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어떤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은 있지만 기업 노무사로서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도 굉장히 값진 경험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좀 기업 노무사로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평적 조직 그리고 수직적인 어떤 조직이 다 있습니다. 개업 노무사들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사안이 싫다, 이 사건이 싫다고 하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말 그대로 그 조직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업무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이 사실은 도전입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 선택이고 도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몸에 스스로 했던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은 좀 이런 선택과 아니면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스스로를 갖다가 직무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업무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무사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물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역시도 사실 노무사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노무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사 공부를 시작했고 오늘 사실 그 강의를 들으시는 이 분들도 어쨌든 노무사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정확하게 노무사가 뭐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정확한 목표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도전에 앞서서 항상 걱정하는 게 실패입니다. 실패를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되돌아놓고 보면 우리가 정말 실패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을 해야 일단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실패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서 실패를 했다라고 걱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소모적인 좀 사고의 좀 낭비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일에서 내가 어떤 만족을 느낄 것인지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추구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낫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노무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사노무 관련해서 기업체 채용이 돼서 그 업무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길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노무사라는 이런 직업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법률 그리고 특히 노동 법률 관련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사실 탈도 많은 그런 그 시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 내 스스로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찾으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큰 어떤 성과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좀 지나왔던 말씀만 드렸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예. 이를테면 회사에 있을 때하고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네. 이 기업에 있을 때하고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주신다면. 네, 질문 내용으로 이제 기업에 채용돼 있을 때 그리고 개업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기업 노무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안정적입니다. 월급은 분명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 그 성과하고 관계없이 매달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는 건 맞기는 한데요. 근데 이건 저는 굉장히 좀 그 단시간, 굉장히 시점을 좀 짧게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맞긴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다르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개업 노무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말 그대로 내 이름이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사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개업 노무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업무 영역도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이런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업 노무사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되긴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강해진다. 하지만 기업에 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행동하는 게 전부 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팀이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결정한 부분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업 노무사보다는 좀 책임감이 덜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들도 있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결국은 노무사로서의 경력을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이냐 문제거든요. 개업 노무사로서 개업 노무라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기업에 취직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나와서 개업 노무사로 선택하는 길도 있고요. 어떤 경력을 설계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그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경력이 나에게 더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선택하시는 이런 영역으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아까 같은 질문 해도 상관없고 우리 자네 먼저 하는 산업에서 노무사과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유리한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요. 현재 그 공인노무사 자격증과 같이 이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자격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격은 사실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사로서 사실은 그 자격증이 딴다고 해서 노무사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업무 능력이 보장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일단 그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이러한 내 신뢰관계라든지 아니면 업무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더 추가가 돼야 이게 시너지가 되는 것이지 가지수가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제조업체에서 많이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좀 보냈었고 그러다 보니 제조업체 시각에서 봤을 때 단순히 임금이라고 보면은 근로의 대가성으로 받는 임금을 생각을 하지만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게 제조 원가 측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서로 다른 이해라든지 생각들을 모두 다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노무사라고 하는 건 근로의 대가성으로서의 임금, 회사에서 생각하는 제조 원가로서의 인건비,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고 양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갖다가 조금 더 수월하게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저는 노무사로서의 본인의 업무 역량을 좀 더 키우는 게 사실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뭐 자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더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례로 제가 사실은 바로 직전에 있던 회사가 외국계 회사였거든요. 외국계 회사에서는 노무 관련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한국어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서 거의 대부분 다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외국에서 저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거기다가 더더욱 법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 것인지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영을 하는 경영자 아니면 실제로 거기서 이제 업무를 또 수행하는 그 근로자분들 서로가 이해를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건데 언어가 다르다는 문제라든지 정서가 다르다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적인 측면을 갖다가 좀 더 보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기업에 대한 이해 또는 특정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법률 관련해서 좀 국한돼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인사노무라고 하는 것은 인사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자원관리라고 표현되는 뭐 경영학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경영학 관련된 여러 어떤 분야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섭렵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기업체에서 노무사로서 일을 하셨는데 기업마다 노무사로서 하는 일들이 큰 차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보통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업마다 이제 그 수행했던 어떤 업무에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셨는데요. 기업마다 사실 수행했던 업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지내왔던 이제 회사가 금호타이어 그리고 이제 포스코, 3M 이 순서로 일단 지내왔었는데 일단 조금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그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노동조합 관련한 그 문제들이 많은 회사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한 업무들이 사실은 주 업무였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체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체 협약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서로 이제 그 노동조합 활동 관련한 여러 가지 충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 업무였다라고 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방대한 그 사내 협력업체를 사실은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철소 안에 사내 협력업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파견 근로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기타 어떤 그 사내 하도급의 적법성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좀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3M은 조금 다릅니다. 3M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노사관계, 물론 노동조합도 있긴 하지만 집단적인 노사관계보다는 사원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를 어떻게 충족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전 회사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퇴직까지 사원들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이런 기업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노사 협의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 노사 협의에 참여시킬 뭐 직원이라든지 근로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많이 청취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사 노무 업무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등등 기업마다 이제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안의 어떤 그 문제 좀 빈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업마다 좀 수행하는 업무 영역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기업 동원하러 활동하면은 그 기업 내 다른 직원들이랑 조건 같은 게 많이 다른지 워라밸 네, 사내노무사 이제 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노무사의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 기업마다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금호타에 처음 입사를 할 때는 대리 3년 차로 제가 입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행히도 대리 이제 저하고 사실 비슷한 또래에 있던 그 친구들이 사실은 연차라든지 직급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좀 더 나이가 어렸다라고 하면 그 직원들하고 사실 충돌 문제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별도 사내 노무사라는 어떤 특정 팀을 구성을 해서 채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특정 직급을 정해서 채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회사마다 다 달라서 이걸 가지고 꼭 어떤 워라밸 문제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좀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급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마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업무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지급 능력에 따라서 사실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사실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어느 정도의 그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사실 이제 노무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워라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내 노무사로서 어쨌든 채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이제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뭐 직원 간의 뭐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크진 않고 대부분 다 같은 구성원으로서 같이 좀 협력해서 일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요. 워라밸은 사실 크게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또 강의해 주신 우리 김종인 노무사님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그래요. 정말 귀한 시간 내준 여러 그 두 분 선배 노무사님한테 감사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그 조선대학교 법학과 출신의 노무사가 올해도 한 사람이 이렇게 합격을 해서 제가 오늘 이 강연 오기 전에 그 좀 세보니까 한 24명 정도가 공인 노무사로서 합격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조선대 법학과를 다녔거나 또 여기 와서 강의를 들었거나 이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하는 업무들이 각각 다르고 또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도 아까 김종인 노무사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업무들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교육청이랄지 노동청이랄지 이런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비교적 그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노무사들도 있고 그래서 참 다양하다 이런